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오늘은 오랜만에 넷플릭스 영화를 한번 얘기해보죠. 원래 공개는 금요일에 8월 2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 영화 좀 늦게 8월 29일 저녁에 봤습니다. 서울대작전이고요. 서울대작전은 문현성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솔직히 안 좋습니다. 왓챠피디아 이 영화 별점 사이트 여기서 이제 보시면 평균 뭐 2.0 정도 4천 명이 참여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영화에 대해 부정적인데, 사실 요즘의 관객들의 영화평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경향,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서울대작전이 뭐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오락 영화로서 또 뭐 아주 못 보는 영화냐, 그것도 뭐 아니로 생각합니다. 뭐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의 스타일의 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식의 하이스트 무비를 표방하고 만든 영화들은 사실 많지 않고,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영화라서요. 당대의 사건 사고들과 또 실제 인물들 연상시키는 요소를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일단 지금 영화 포스트옥에서 나오는 5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제 슈프림 팀이라고 불리우는 상계동을 배경으로 해서 슈프림 팀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어 그냥 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전과자들로 등장을 하니까 동네에서 뭐 노는 뭐 그런 친구들이고, 미국으로 사실 이제 가고 싶어하는 이 유아인이 연기하는 동욱을 비롯해 가지고 어,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대충 살펴보면 동욱이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 유아인이죠. 그 다음에 우삼 역할. 이 사람은 플레임이 553이에요. 553은 이 영화의 배경에 영화 속의 배경 포스터에 등장하는 그 쌍홍분색이라고 하는 포스터 등장하는 사실상 영분색을 배경하고, 근데 이 인물은 553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감독의 직접적인 오마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사실 그렇게까지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553의 이름을 쓰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이유가 의미는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영화적 맥락에서 특별하게 뭔가 연관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규영이 연기하고요. 약간 이제 이 유아인이 연기하는 동욱의 뭐 동네 선배 같은 착한 형 같은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인물이고요. 뭐 대포 기사라고 해서 이제 무면허, 뭐 약간 그런 택시 기사예요. 불법 드라이빙 같은 걸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크게 부각은 안 됩니다만 살짝 사용되고 있는데, 여성 라이더, 폭주족 리더 같은 역할로 하는 유아인의 동생이죠. 윤희라고 하는 인물을 박주현이 연기를 하고요. 또 그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준기 역할을 옹성우가 연기합니다. 영화의 시작점은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장면에서 의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첫 장면에서 이제 오락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그래서 영화 속에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최고로 드라이버를 하면서 각종 합법적이지 않은 물건까지도 운반을 했던 드라이버로 이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에서 유아인과 옹상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에 들어오면서 이제 각종 뭐 밀수품 같은 것들이 좀 물건들 같은 거를 갖다가 싸들고 들어오고, 그걸 이제 마중하는 인물로 이 이규영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약간 또 이제 그 이들의 친구면서 괴를 달리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공용표가 연기하는 인물인 우삼이죠.
이 오삼은 DJ 역할을 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주로 이 세 명이 팀이 돼서 뭐 음반 역할을 일을 담당하는 데 비해서 우삼은 DJ 역할을 하고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제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뭐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설정은 좀 뭐라고 할까요? 믹스테이프의 역할 강조하고 이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베이비 드라이브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모티브들을 좀 뭐 따온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역할로 이제 이 박주연이 연기하는 윤이라는 인물이 이제 있는 거죠. 또 여성 멤버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영화의 시작점은 이제 뭐 대략 알려진 것처럼 오종세가 연기하는 이 인물의 제안을 받습니다. 뭐 예고편에 등장을 하니까 뭐 스포일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종세는 검사고요. 이 검사가 이쪽 불법 업무 그 불법 배달 임무, 그 비자금을 배달하는 역할의 그 운전사로서 활약하면서 정보를 좀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은 이제 문소리가 연기하는 빌런이죠. 이 영화 속에 최대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인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인물은 이제 80년대를 좀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사실 영화 속에서 언급되는 전 장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전임 대통령으로 나오고 전 장군은 분명히 전두환에 대한 패러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 장군의 비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뭐 전 장군 전두환의 뭐 부인인 뭐 이순자나 아니면 뭐 정인 그 박정희 시대의 정인숙이나 아니면 장영자 같은 인물들은 좀 복합적인 인물이고 사채 시장에 이제 제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김성균이 이제 그의 하수인 같은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보안사 출신의 소령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두 인물은 시대적 배경을 좀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일종의 정치나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그냥 동네에서 힙한 거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사건에 휘말려서 당시 시대의 가장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과 맞서 싸우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비자금 도피를 막아낸다는 스토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접어든 건 아니고 이 사건의 기획자로 이제 오종세가 연기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등장하는 거고 그 위에는 다시 정웅이 연기하는 웅인이라고 하는 또 부장 검사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장면의 이어짐이 확실하게 조금 연결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영화에서 카 드라이브 씬이 이제 처음에 경쟁을 연기하는 게 다 88년도에 서울이고 구체적으로 대상도 대한 극장이라고 하는 실제 공간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의 호텔로 나아가는 성장, 그러니까 운장이라고 해서 운전사를 뽑기 위한 그런 채용 시험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뭐 필름들이 언급되고 뭐 라밤바 제목이지만 라밤바 탑건 뭐 이런 영화, 투문 정시현 같은 영화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일종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소리가 연기하는 이 인숙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안하는 그 비자금을 갖다가 실제로 뭐 소모하거나 이제 회피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쿠폰을 받아서 찍는 것처럼 1회당 뭐 보수를 1,0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많은 액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들어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바로 영화의 이제 중간부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신경을 써서 안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부터 이 영화가 가장 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보면 영화적 그냥 오락 영화로 보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영화의 그 앞부분하고 그다음 후반부는 굉장히 가벼운 톤의 일종의 하이스트 무비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오락 영화적인 느낌으로 가다가 분기점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제 스포일러예요, 진짜로. 예. 오정세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무간도로 치자면 황국장입니다. 황추생이 역할했던 황국장 같은 인물이 돼요. 이 사람이 퇴장을 하게 되는데, 퇴장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중간에 이제 사실 이 고경표가 연기하는 이 우삼이라는 캐릭터도 이들의 멤버가 아니라 마치 DJ로서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인숙이 운영하는 뭔가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파티에 이제 DJ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이제 결국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인질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나머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우삼을 구해내는 게 이제 주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실제 이제 80년대를 다룬 영화들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독재국가라고 하는 게 폭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블랙 유머 이상 참 나오기 힘든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이들이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1988에서 어두운 부분들을 제외한 그런 레트로한 느낌인데, 사실 좀 궁상맞은 시대거든요. 근데 힙한 느낌을 자꾸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보여준 80년대 룩은 한국에서는 뭐 극히 드물게 보여지던 룩이란 스타일들이었고, 그리고 더구나 이들은 상계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움직이거든요. 상계동은 1988년도 올림픽, 이 영화에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88년도 올림픽 때문에 진짜 강제 철거를 당해서 김동원 감독이 다큐멘터리 상계동 1988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고발할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초반부에 그런 설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영화에는 그 설정이 나중에는 뭐 배경 이상의 의미를 크게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뭔가 동떨어져 있는 일종의 시대에서 마치 떨어져 있는 듯한 친구들이었다가, 정작 영화의 플롯은 점차 그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인물들, 시대를 뭐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마치 상징하는 인물들의 그런 비자금의 문제와 결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든가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자금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갑자기 이제 어두운 부분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정세가 갑자기 이제 죽는 장면도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확 돌변해가지고 이 우삼이는 인지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빼기 위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문소리가 연기하는 인물의 그 일종의 직원인데, 그 인물은 갑자기 영화 속에서 퇴장하고 끔찍한 흔적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약간 영화의 톤앤 매너와 너무 격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보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 생뚱맞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로 보자면 이 영화는 사실 뭐 88년이라는 시대적 공간을 영화적인 그런 좀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지만 플롯상이나 이 전체적인 줄거리상의 얘기들은 또 풍자적극적 요소를 갖다가 또 집어넣기 때문에 이 톤이 너무 서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좀 생뚱한 느낌을 드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소위 말해 김성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기하는 이 인물처럼 상징되는 군사 정권 시절의 그런 포갑적인 요소들의 느낌들이 에, 너무 폭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는 뭐 어차피 액션 오락 영화긴 합니다만 영화가 주는 그런 그 역사적 공기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베이비 드라이버의 후반부 장면들과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베이비 드라이버에서는 갱스터들이었고 갱스터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티브적 요소들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시대적 요소들과 결합시키면서 오히려 톤앤 매너가 너무 동떨어져 버린 느낌이 생겨버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의 시대상의 상당수 부분들을 결국은 CG로 이제 메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CG로 메워 나가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어색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로켓 장면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영화의 전적인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상당히 생각보다 규모가 큰 영화인데 이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의 상당수를 이제 시대를 구현하거나 프로덕션 디자인에 막 메꿨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꾸며낸 공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계치를 발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블루 스크린으로 촬영 장면들인데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다시 요거 장면들 액션을 구사하기 위해서 장면 구성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촬영 장면들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뭐 문제들 톤앤 매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그 캐릭터가 단순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복합적이고 풍자극적인 요소들을 담아내기에는 인물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가는 방식들도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치밀하지 않은 스토리 전개가 있어요. 좀 막무가내식 전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좀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이미 정교한 하이스트 무비들을 기대했던 관객들 뭐 그다음에 이 영화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영화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뛰어난 액션 시퀀스들 카체이싱 시퀀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투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치고받고 있는 다찌마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액션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후반부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제 뭐 비행기를 오고 가는 그런 체이싱 장면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치가 좀 영화 속에 이제 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의 톤의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오락 액션 영화들을 도전했다는 것 점에서는 뭐 새로운 면도 있고 그런 요소들의 매력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 유명 배우들도 참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는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게 이제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최대한 묘사를 했던 건데 말하자면 80년대는 그 검열의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핫하게 막 표현되거나 이러기에는 또 아직까지 한계가 많았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좀 표현한 부분들 자체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룩은 이제 마치 미국의 80년대를 보낸 그리고 미국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면이 두드러집니다만 당대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차있던 갭들의 문제, 그다음에 시퀀스 자체가 관객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퀀스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아쉬움 등등등 해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영화이긴 합니다. 예. 뭐 하지만 그래도 뭐 전작 이 윤현성 감독의 전작이 사실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되게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는 너무 기대치가 제가 크지 않아서 그러는지 뭐 그냥 그런 점을 감안하고 뭐 넘어가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뭐 그냥 경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로서는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뭐 부분 아쉬움이 많이 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요소들을 조금 더 잘 치밀하게 좀 더 활용을 해서 상계동이라는 요소도 그렇고 당시 88년도에는 철거를 하던 시절이었고 이제 그 이전이었습니다만 그 시절이었고 됐던 거죠. 그래서 뭐 당시로서는 이제 아파트촌을 만들어 버린 동네인데 그랬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밝음의 요소를 하기에는 또 플롯 자체가 주는 무거움들이 또 있고 실제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전두환이 재판을 받은 다음에 범칙금 안 내고 그들에게 이제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산시켰다는 건 다 알려진 방식인 얘기니까 그런 면들의 좀 요소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각본에 수용을 했다면 뭐 아니면 한쪽만 투영을 하든지 좀 톤 앤 매너를 좀 맞추든지 했었으면 좋겠는데 2시간 18분이면 그렇게 상업영화로 쓰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뭐 그런 경쾌한 하이스트 무비의 요소, 그다음에 어떨 땐 거친 좀 누아르의 요소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어디서 본 듯하다는 느낌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영화는 나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 영화가 이렇게 뭐 만점을 줄 만한 영화는 아니어도 뭐 영화를 충분히 킬링 타임용으로도 뭐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영화라서 항상 부정적인 면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서울대 작전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단 말했고요. 사실 영화 보는데 뭐 졸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뭐 저도 그 88년도에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었고 이 시대에서 이제 느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뭐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의 또 즐거움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한국에서 별로 없는 시도죠. 그 레트로한 근현대 88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졌던 쪽의 하이스트 영화를 표방했던 서울대 작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송민호가 생각보다는 큰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카메오 이상의 역할로 등장하고 뭐 조금 연기 톤은 좀 너무 만화같이 연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새벽에서는 이제 약간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서울대 작전 보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